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사랑과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그러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뭐 비가 오고 날씨가 굳지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담임 목사 얼굴이 좀 오래간만에 보죠.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아주 이틀 동안 목이 완전히 잠겼는데 오늘부터 목이 트여져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어가서 우리 작은 교회 사모님들 한 150명 섬기는 일에 대전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 우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봄비가 올 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날가 내려올 때 가슴을 열고 은혜 흠뻑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토요일이 6.25 72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상기일이었는데 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온 교회 학교 청년부에서 우리 여러분들 모시고 6.25 잊혀져가는 전쟁, 그 전쟁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갖고 우리 국가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번에 우리 이덕윤 장로님께서 성경의 전쟁사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예,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김재실 장로님께서 공군이신데 장로님 지금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의 해설사로 계십니다. 굉장히 아주 여러분 그래서 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뭐 외부 인사들, 외국에 오신 분들, 이 전문분들에게 6.25 전쟁은 어땠는가, 이 날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날은 어떤 복음과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전체 이제 해설해 주시는 해설사님이에요. 그래서 좀 가깝게 잡아주세요. 예, 우리 강사님을. 아니, 난 강사가 아니에요. 기어이 강사님을 가까이 잡아달라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무섭기는 무섭나 봐. 그렇지. 그래. 인물도 잘생겼죠.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6.25 전쟁 중에 활약한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잊혀져가는 그분들인데 아주 그냥 해설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뭐 우리 교회에서 6.25 전쟁 해설은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보죠. 지금 현지 전쟁기념관 해설사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일찍이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한번 우리에게 좀 은혜를 끼쳐달라 그랬는데 아마 장로님이 얼마나 긴장하시는지 해설사님이 긴장 안 하거든요. 별별 사람들 다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맞으시는 방문객보다도 우리 강단에 서시는 자체가 부담이 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부담되니까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저녁도 안 드셨어요. 저녁도. 왜 내려와서 저녁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려고 안 했다. 오늘 그러니까 금식 아닌 굼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장로님 박수로 한번 메시지 들어가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김재철 장로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담임 목사님이 언제 한번 세우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3년 차 때 이제 세워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 또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좀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실 고등부하는데 시간이 좁아가지고 영상 보다가 그만하고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준비한 대로 다 말씀드리고요. 잠깐 죄송합니다. 봉투 준비했습니다. 봉투 준비했는데 질문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답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보다 선배인 성도님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막 탄력은 손 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6.25 전쟁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야, 그 사람이 후에 뭐 이렇게 했던데 저는 몰라요. 따지지 마세요. 6.25 전쟁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6.25 전쟁 중에 활약한 신앙의 선배들,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전쟁기념관 안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몇 장 준비했고요. 6.25 전쟁 개관, 이어서 신앙의 선배들의 활약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 위치가 전쟁기념관이 딱 세워진 걸 유명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고려시대 때부터 올라갑니다.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몽골군이 주둔했던 지역이고요. 조선시대 때는 군자감, 또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부대가 있었고요. 그 이어서는 미군 부대가 주둔했다가 육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994년도에 전쟁기념관이 세워지게 되었죠. 제가 공군이다 보니까 혹시 공군하고 뭐 관련이 없나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비행기가 떴던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장교가 비행기 부품을 가져와 가지고 조립을 해서 처음 비행을 했습니다. 그 비행하는 모습을 우리나라 최초 조종사 안창남 님이 그 비행하는 걸 봤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가 지금 회랑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회랑. 여기는 6.25 전쟁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 또 유엔군인들 해서 우리나라 사람 17만 명, 그리고 유엔군 약 4만여 명, 약 21만 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아픈 실제 상황인데요. 친형인 국군 장교하고 동생인 북한군 병사가 전쟁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온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100년 동안 운영되는 항공기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입니다. 6.25 전쟁 직전 남북한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8선 이북에 소련이 주둔하게 되죠. 그런데 소련은 아예 북한을 공산주의 집단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무장시키고 군사훈련시키고 전력 증강을 하게 되고 작전계획까지 다 수립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38선 경계를 늦추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주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야, 우리 이제 평화를 하자. 이렇게 또 거짓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남한은 어땠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미군한테 계속 욕을 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준비해 있다. 우리도 군사력을 막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군대를 키워주라. 우리도 무기를 다오. 그런데 이상하게 미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부 치안 유지, 반란 진압, 소규모 국경 분쟁 대처 요 정도만 있으면 돼.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국방부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미군이 너희들은 국방 경비대 정도면 돼.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아래에 게릴라 속탕 작전하는데 전력이 분산이 되고요.
전체 연합 작전을 훈련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멘트는 북한의 거짓 평화선전으로 인해서 그동안 허리를 졸라맸었는데 이것도 풀어지게 되고 3분의 1의 38선을 지키던 병사들이 다 휴가를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한 북한하고 이제 전력을 비교해보면 병력은 2배가 차이 나고요. 두 번째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가 242대인데 저 당시에 38선을 지키고 있었던 어르신 말씀은 뭔가 내려오는데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름도 모르겠고 아무리 쏴도 부서지지도 않고, 그리고 저게 소련 전차인데요. 소련이 작정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T-34 탱크를 더 보강을 해서 철갑을 더 두껍게 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보실 텐데 처음 오산에서 미군과 북한군이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놀랬죠. 야, 북한이 정말 센 군대구나 라는 걸 처음 미군이 알게 되고요.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항공기를 보면 북한은 전투기 포함해서 226대, 우리는 껍데기가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는 연락기 포함해서 22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부분 아마 김일성이 직접 혼자 작전해서 남침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북한은 1948년까지 대부분의 전투 준비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1949년이 들어서서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보고를 합니다. 야, 허락해주면 내가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도록 할게. 스탈린이 아니야. 남쪽에는 미군이 아직 있어. 지금은 안 돼. 이제 자제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세계 정세가 막 바뀝니다. 1949년 6월 29일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고문단 500명 정도만 남겨놓고 철수를 하고 그해 10월 1일 날에는 중국이 공산화되고요. 또 소련 자체도 원자폭탄이 없다가 핵실험을 성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1950년 1월 12일에 미국 국방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를 하는데요. 극동아시아 방어선입니다, 저게. 그래서 일본과 필리핀까지만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한국 너희들 어려운데 도와주긴 할게. 이렇게 해서 저 발표를 하다 보니 스탈린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잘못 눌려졌군요. 네. 스탈린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김일성 일로 와봐. 너 지금 적기야. 너가 속전속결로 끝내. 그런데 이 전쟁은 너 혼자 안 돼. 중국의 마오쩌둥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절대로 네가 먼저 전쟁했다고 하는 얘기 하면 안 돼. 나만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스탈린은 또 마오쩌둥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마오쩌둥, 지금 김일성이 전쟁 일으키려 하는데 쟤 혼자서는 안 될 것 같다.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혹시 네가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좀 연기를 해야 돼. 근데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물밑 작업을 뭘 하냐면 중공군 너희가 도와주면 너희들 경제 어렵잖아. 내가 경제 지원해 줄게. 너희들 무기 필요하잖아. 무기 지원해 줄게. 이렇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김일성이는 승인받은 문서를 가지고 마오쩌둥을 찾아가고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딱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어. 미군이 참전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소련 스탈린이 승인을 하고 중국 마오쩌둥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근거는 뭐냐면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엘친 대통령이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한테 비밀 문건 300건을 보냅니다. 그 내용을 뒤져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예. 전제 경과입니다. 저 경과는
다음에 바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대부분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침을 해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갔다가 저희들은 인천 산육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계속 공격을 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다가 중공군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 37도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격을 해서 현재 휴전선까지 오는 전쟁 상황이 만 1년 동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휴전 협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고지쟁탈전 전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나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일본의 극동군 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있었습니다. 6월 29일 날 6월 28일까지 한강이 서울이 이제 빼앗기고 나서 6월 29일에 여러분들 여기 노량진 있잖아요. 여기 전투가 있게 됩니다. 한강 전투. 그때 메가더 장군이 자기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그 전투 상황을 보게 돼요. 딱 보니까 북한은 이미 현대식 무기, 훈련 잔된 군사.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3일 동안에 거의 반 정도가 인명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딱 보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 제가 보니까요,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미국의 육해 공군을 먼저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해군 공군이 먼저 지원이 되고요. 나중에 육군이 들어와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 5분 40초짜리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 한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진주함으로써 한반도가 분단된 것이다. 이로써 남북의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부가 각각 수립됨으로써 결국 6.25 전쟁의 불씨를 잉태하게 됐다. 남침 준비를 완료한 북한군은 1950년 6월에 접어들어 기동훈련을 가장하여 공격 부대들을 38도선으로 이동 배치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공격 준비 사격에 이어 소련제 T-34형 전차를 앞세우고 38도선 전역에 거쳐 기습 남침을 자행해왔다. 결국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오전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할 시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미 지상군 선발대가 한국에 급파되어 오산 북방 중미령에서 북한군과 첫 전투를 치렀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은 미 지상군의 참전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미군 역시 북한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직접 확인하게 됐다. 전선은 시시각각 남으로 밀렸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음성, 진천, 단양, 대전 등지에서 지연작전을 전개한 결과 8월 초순경에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8월과 9월에 걸쳐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반면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950년 9월 10일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7만 5천여 명의 상륙군과 261척의 함선을 동원하여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한 결과 작전 개시 24시간 만에 인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이 완전 수복된 것은 9월 28일이었고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대한민국 정부에 인계한 것은 9월 29일이었다. 38도선에 도달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땅 깊숙이 진격해갔다. 북진의 도로변마다 북한 주민들의 환영은 열렬했다. 한국군은 원산과 함흥을 탈환하고 평양도 탈환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초산을 탈환하며 압록강변에 도달했다. 유엔군 역시 11월 하순에는 한중 국경 도시인 해산진을 탈환했다. 그러나 10월 중순부터 중공군의 대병력이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 산간 깊숙이 잠입해 들어와 있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작전상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함경도 주민들은 흥남에서 유엔군의 철수선을 타고 피난을 떠났다. 중공군이 38도선을 넘어 서울로 침공해 오자 정부에서는 서울 시민들에게 피난령을 내렸다. 이것이 일사후퇴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평택과 삼척을 연결하는 방어선에서 반격작전을 전개했다. 수원을 지나 한강을 건너 서울을 다시 되찾은 것은 3월 15일이었다. 38도선 이북으로 밀려났던 중공군은 1951년 4월과 5월에 걸쳐 춘계 대공세를 취해왔다. 일진일퇴의 공방전 끝에 다시 38도선 이북으로 밀린 공산군 측은 휴전을 제의해왔고 유엔군 측도 휴전을 원하고 있었다. 전선은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교착된 상태로 철의 삼각지,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백마고지 등 진지와 고지전 탈전은 날이 갈수록 치열했다. 그러나 1953년도에 접어들어 휴전협상이 급진전됨으로써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이로써 37개월 동안 치렀던 6.25 전쟁은 휴전의 상태로 전투 행위만 끝낸 채 모든 것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결과입니다. 병력 손실만 양측 다 합해서 477만여 명. 그리고 그 중에 유엔군 군인 중에서 미국이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1,000만 명 이상 가족으로 해서 떠들썩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그때 상황을 딱 보시고 한마디가 이 나라는 100년 안에는 절대 일어설 수 없어 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처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활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오늘 선배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고 영어 사전을 번역을 해가지고 영안사전을 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는 공부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받는데요. 석사를 하버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1941년도 6월 달에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일본은 곧 망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바로 독립을 할 거야. 일본 하는 걸 봐서는 미국을 공격을 할 건데 왜 미국은 그걸 모르고 있지? 곧 공격을 할 건데? 라는 책을 씁니다. 썼더니 미국의 대부분의 반응이 야, 이 대국을 섬나라가 공격을 한다고? 그럴 리 없다. 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승만이라는 이름,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미국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1943년 카이로 회담 있을 때부터 독립해야 될 나라 이름 중에서 대한민국 이름이 계속 거론하게 되는 거죠. 1948년 재원 초대 임시 국회의장이 되시는데요. 이제 회장 모습입니다. 저때 이승만 회장님이 국회의원이었던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 네. 초대 대통령이 돼서요, 먼저 반민특위를 설치를 합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때 부자 됐던 X들 다 잡아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부 잡아냈습니다. 근데 잡다 보니까 그 당시 남한 상황이 저게 문제가 아니고 남한의 좌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좌파를 먼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군에 있는 간첩들을 잡아내는데요, 약 4,749명을 잡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운 병사들이 탈영을 하게 되는 거죠. 탈영병만 5,500명, 약 10,000여 명 가까이가 숙군이라고 하죠. 숙군? 군에서 뽑아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병력이 10만 명이었거든요. 약 10,000명이 간첩이었다는 거죠. 10%가. 그런데 우리 공군에도 있었습니다. 2명이 비행기를 타고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2대가 아웃됐죠. 요거는 이제 6.25 전쟁 나기 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고요. 여기에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6.25 전쟁 초기에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유엔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뭘 하시냐면 한국군이 별도로 있는데 지휘가 2 스텝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군을 유엔군에 전작권을 위임을 하죠. 위임을 해서 이제 유엔군 이름으로 싸우게 되고요. 두 번째, 6.25 전쟁 중에 3.8 이북 북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문제 하나가 나갈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서쪽, 그러니까 서해안 쪽은 유엔군이 맡았고요. 동해안 쪽은 한국군이 맡았는데 유엔군이 서울 수복을 하고 쭉 올라가다가 38선쯤 왔는데 총기를 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선배들은 아실 것 같고. 왜 그랬을까요? 짐작이 안 되시죠? 목사님, 위 목사님, 아시는 대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아니,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안 가고 그냥 딱 멈췄어요. 네, 시간 관계상.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네. 야, 네. 사실 저는 맞추실 분이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역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네. 왜 그랬냐면요, 유엔군이 참전했을 때, 야, 우리는 있잖아, 38선 이북에서 내려온 북한을 38선 이북으로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 더 못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지시한 게 있고 유엔군하고 또
이제 협조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있는 저쪽을 이제 한국군한테 지시를 하는데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정일군 총장이 있었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일군 총장이 대통령이 지시하면 저희는 따릅니다. 이게 됐죠. 내가 통수권자이니까 그럼 북진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맞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권을 유엔군에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 지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군은 그 지시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군 위에는 미8군 사령관이 있었어요. 미8군 사령관한테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머리를 꿰를 썼습니다. 사령관님,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저 앞에 산 위에 북한군이 있어요. 쟤들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면 저걸 우리가 부셔야 될 것 같아요.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던지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양양군 기사문이에요. 여기 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전날이 몇 월 며칠일까요? 아까 힌트, 아까 영상에 나왔어요. 몇 월 며칠이 나왔어요. 힌트 주세요.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네. 권사님, 저기. 정답입니다. 네, 맞히셨습니다. 권사님, 좀 전해주십시오. 그 어려운 10월 1일을 맞히셨습니다. 굳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군의 날을 며칠로 해야 될까? 이렇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뭘 따지니 너희들 38선을 돌파한 날이지. 그래서 10월 1일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유엔군은 설득을 계속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는 원래 있잖아. 제주도에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호랑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호랑이는 그 뒤에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기까지야. 우리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싸워줘. 처음에 말을 안 들었죠.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9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9일부터 유엔군도 북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휴전이 2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휴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6.25 전쟁 나기 전부터 한미 동맹을 맺자, 군사 동맹을. 근데 미국은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援助해줄게, 우리가 너희들 어려우면. 그리고 안 해줬어요. 근데 휴전이 시작할 때부터 다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맺어주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엔군하고 공산군이 계속 가면서 유엔군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초에는 트루만 대통령이었었고요. 전쟁 후반부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공약 중에 한국전을 빨리 끝낼게 내가 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휴전협정이 막 진행이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휴전협정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휴전선을 어떻게 그을까? 이건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차지하고 있는 진영을 선으로 그으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포로 교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산군 쪽에서는 야, 뭘 물어? 공산군에 소속되어 있는 포로들은 다 공산군을 줘야지. 근데 유엔은 달랐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개인의 의사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개개인의 다 의사를 물어보니까 공산당이 싫어해하는 반공포로가 35,700여 명이 있었어요. 네, 이게 계속 추진이 돼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일을 저지릅니다. 6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반공포로 27,000여 명을
그냥 풀어줘요. 그랬더니 공산군하고 유엔군,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죠. 야, 너 다 된 밥에 왜 죄를 뿌리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됐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고 했잖아.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공격을 당하면 너희가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를 도와줘. 미국 너희가 공격을 당하지?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웃기죠,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만 대통령이 그렇게 강단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대등한 이치에서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거 그거야. 하나는 경제 원조해줘.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6.25 전쟁 나기 전에 그렇게 군사력 키워달라고 했잖아. 우리 병력 증강해줘, 무기 지원해줘. 육해 공군 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미군 주둔해줘. 여기 땅은 우리가 무상으로 줄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첫마디에 알았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답 잘하면 이거 줘요? 네, 정답입니다. 네, 하나. 지난번 저한테 차 한 잔 사줬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이렇게 휴전하고 가잖아. 그럼 저 공산국가가 가만히 두겠냐 우리를? 다시 공격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가 돼봐. 여기를 끝나지 않아. 일본까지 영향이 갈 거야. 그걸로 안 끝나. 아시아까지 영향이 갈 거다. 너 어떡할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일단 여기 휴전 먼저 하고. 그래서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맺고 그해 10월 1일 날 워싱턴에 갑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서명을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54년도부터 미국이 실천에 옮깁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잠깐 설교 중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지금요 10대 강국이거든요. 군사력 6위.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일부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군사력 평가 요소를 좀 바꿔야 되겠다. 예비군이 되게 중요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비군 병력을 다시 넣어가지고 돌려보니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2위래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요 한미상호 방위조약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950년대 우리 국가 예산의 80% 이상을 미국에서 원조를 해줬어요. 네.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미 육사를 졸업을 했는데요. 너무나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가지고 1903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지금 2022년인데 아직도 그 점수를 못 깨는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참모총장 여러 직위를 다 이제 하고요.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직 요거는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 실제 서명으로 하는 사진입니다. 요거는 도쿄만 앞에 미주리호라고 배 위에서 이제 이게 있었어요. 제가요, 이게 직접 만든 건데 잘못 만들어가지고 계속 헛돌고 있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기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 임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질문 하나 드리고 해설해 드릴까 말까 싶은데요. 유엔군이 어떻게 참전하게 됐는지를 혹시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메가더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받는 즉시 유엔군 안보리에 올려요. 그래서 1차 회의는 뭐냐면 북한군 너희들 38선 이남 내려왔지?
이거는 말이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주변의 약소국을 침략한 거나 똑같아. 너 빨리 돌아가. 말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었죠. 그래서 2차 회의를 합니다. 야,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도와주자. 거수해라. 하는 걸 해서 도와주기로 됐어요. 그래서 3차 회의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유엔군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유엔군 사령관은 어떻게 할 거냐? 유엔군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전부 다 미국 너희들이 해. 그러니까 미국한테 위임해주는 3차 회의를 거쳐서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거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2표. 불참 소련. 여기서 사실은 상임이사국 중에 소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의를 하는데 여기가 소련 자리예요. 근데 소련이 안 왔어요. 저 옛날에 그 고등학교 시절인가 누가 그 교회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막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제 시간에 못 왔어. 그래서 빼고 저렇게 해서 소련이 불참한 거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요거 거수가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소련이 여기 중국 자리, 여기가 이 사람이 자유중국 대표입니다. 중국 대표 자리인데 야, 중국이 지금 공산화가 됐는데 데리고 차지하고 있는 대표가 와야지 왜 자유중국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바꿔줘. 이렇게 했는데 유엔 안보리 회의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자유중국이야. 이렇게 해서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삐진 거야. 그래서 그전부터 회의에 참석을 안 해.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무시하고 요 유엔 참전에 대한 회의를 할 때 미친 척하고 소련이 왔다. 유엔군 참전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한 수시구나. 어쨌거나 참석을 못하게 하셨다. 예, 이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인천 산육작전. 여기 문제 또 나갑니다. 아까 눈썰미 있으신 분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숫자가 지나갔었어요. 사실 인천 산육작전 자체를 아까 메가드 장군이 요 노량진에서 전투할 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인천 산육작전을 계획을 하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야, 이 나라를 어떻게 하지? 어째 전세를 역전을 하지? 하는 거를 그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가드 장군이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지만 저 작전 계획을 미국 수뇌부한테 보고를 해야 돼서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산육작전 얘기를 했더니 야, 너 뭔 소리 하냐 지금. 그게 확률이 5,000분의 1이야. 밀물썰물 차이가 너무 크고 수로가 너무 좁아.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메가드 장군이 그거 저도 알고요. 우리도 알잖아.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성공하면 대박이야. 그래서 인천 쪽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을 바로 회복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반도 지도를 봤을 때 허리가 제일 좁은 데가 어디냐? 인천이라는 거죠. 뭐 군산도 생각해보고 저쪽 위에 대동강 쪽도 생각해보야 하는데 안 맞아요. 여기다 해서 이걸 설득을 막 시켜요.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유엔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불러요. 크로마이트는 광석 이름인데요. 이게 엄청 잘 빛난대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야, 기발한 작전이구나.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 유엔군은 크로마이트 작전 이렇게 부르죠. 문제 나갑니다. 이제 봉투 2개 남았는데
병력이 얼마나 참석을 했을까? 이때 동원된 병력이. 아까 맨 앞부분 경과에 글씨가 써 있었는데, 네? 아, 너무 쉽게 맞히신다. 7만 5천 명. 네, 아유, 네. 아, 컨닝? 나중에 반납. 배는 261척. 사실 그 현재 공군이요, 약 7만 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훨씬 많은 병력이 여기 참전했다는 거죠. 또 하나,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전혀 6.25 전쟁에 관계는 없는데 메가더 장군을 하니까 얘기 나오는 거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사성, 지성, 덕성, 야성, 영성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또 도전이 되는 게 맨 아래,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야, 이게 유명한 기도문인데, 저기 목사님 이거 원래 크기를 좀 해주실래요?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들은.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몇 분 계시네. 몇 분 계세요? 제가 사실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공사 10기 장영철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하고 계속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서 저러지 않았더니, 이거 자주 나온 동작이 아니야, 사진 찍어줘. 백선엽 장군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모태신앙이시고요, 신앙에 잘 자랐습니다. 여기 핵심은 파란색에 있는 것이 미국과 함께 다부동 전투 승리, 내가 후퇴면 나를 쏴라.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여기 다른 박물관에 있던 영상을 받아온 거라 좀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가장 치열했던 외관 다부동 전투, 이렇게 시작되었다.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보유한 미군은 낙동강 서나부 일대의 개발지에 방어선을 구축했고, 국군은 공무자들이 지리로 군수품을 보급하는 가운데 낙동강 상류의 산악지대 방어를 담당했다. 외관에서 자고사로 328도시 유학산으로 이어지는 외관 다부동 지역, 낙동강 방어선 돌파를 위해 북한군이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국군에게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곳이었다. 이곳의 방어에 실패한 임시수도 대구는 북한군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일진일퇴의 처절한 전투였다. 8월 16일 유엔군은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북한군 집결지인 양몽면의 낙동강변 일대 B-29 폭격기 98대로 융단 폭격을 실시했다. 지축을 흔드는 폭음과 타오르는 불길, 이 융단 폭격으로 북한군은 보급부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등등하던 기세로 한풀을 꺾이게 되었다. 워커 미 제8군 사령관은 목숨을 걸고 방어선을 사수하는 국군 제2사령 미군 2개 연대를 지원함으로써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국군 제2사령은 거침없이 남기는 북한군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9월 2일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총공세를 감행합니다. 한때 북한군이 외관과 다부동을 점령하고 낙동강 방어선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최대 속전지인 의관 다군. 방어에서 공격으로 대전환을 이뤄낸 의관 다군 전투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투였습니다. 나아가 세계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낸 자유민주주의의 예상으로 통과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까지 다 역임하셨죠. ROTC 제도 도입, 또 육군 전력 증가에 큰 역할을 하셨고요. 백선엽 장군 비문에 이 파란 뭘 보시면 참 그 뼛속 깊이 국가를 위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선정한 한국전쟁 4대 영웅 중에 백선엽 장군이 계시고요. 메가더장군 아시고 김동석 대령 저분은 1949년도에 육사 8기로 임관하셔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산육작전 서울 수복할 때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됐고, 리찌웨이 장군, 요번은 요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임 미8군 사령관,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 51년도 그만둘 때 그 후임으로 또 유엔군 사령관이 됐다가 나중에 나토 사령관으로 갔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4대 영웅인데요. 여기서 끝 문제 하나 냅니다. 여기 워커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워커 장군. 요 질문 하나 드리는데 서울에 있잖아요. 저분 때문에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땡,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을 들고 얘기해야지. 손 여기 먼저 들었는데 워커 어떻게 잘하세요? 워커힐은요 1963년에 지어지게 됩니다. 미군 휴양소로 그 뒤로 이제 호텔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 가시면 실제 이제 그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번에 참 안타깝게도 아들도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상을 주러 가다가 의정부 지역에 왔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서요. 안타깝게. 예. 이분이 사실 낙동강 방어선에 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왜 안 넘어가? 네. 주한미군 사령관. 제가 개인적으로 2011년도에 그 미8군 사령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90세 된 백선엽 장군이 오셨어요. 근데 걸음걸이는 되게 힘드신데 영어를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잘하시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선엽 장군을 기억하는 것보다 미군들한테 백선엽 장군이 더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가 너 한국에 가지 꼭 백선엽 장군 만나서 인사드려라. 그 정도로. 예. 손원일 제독은 사실은 지난번에 해군 군목님 오셔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략을 하고 싶은데 손전도 목사님이 계셔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손전도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신데요. 손전도 목사님은 1902년에 과거를 보러 가다가 조시성을 가신 목사님 집에 하루를 기거를 하는데 거기에 전도를 받고 즉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독립운동도 하다가 일본군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숱하게 당합니다. 결국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데 저 파란색 보시면 정동교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주일학교 학생 중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동교 역할이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하마 말씀을 세부적인 건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울산 앞바다에서 눈으로
백두산함이 이 아래 수송선 보일 겁니다. 김일성이가 8월 15일 날 부산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걸 목표로 해서 오다가 육지뿐만 아니고 동해안 쪽으로 해서 수송선을 보냅니다. 600명을 태운 전투병력 600명을 태운 내려왔는데 백두산함이 울산 앞바다에서 눈으로 저 배를 목격을 해서 언제 침몰을 시키느냐, 6월 26일 새벽 1시 반에 침몰을 시켜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한 수가 계셨구나, 이걸 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이분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걸요, 선배님들? 처음 들어보시죠?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 먼저 하면, 저분이 원래 목사님이시고 2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 참전하셨고 6.25 전쟁에 참전하시는데 6.1사륙부대라고 해서요, F-51D를 우리한테 주면서 훈련도 시키고 전투에 임하시고, 그래서 공군의 아버지 1.4후퇴 때 고아원 1000여 명을 모아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수송기 15대를 동원해서 제주도로 보내서 전쟁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지원해줬던 전쟁 고아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전쟁 초기의 공군의 모습입니다. 아까 껍데기 천으로 되어 있던 L4 연락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폭탄을 던지는 수준입니다. 네. 요거는 왜 보여드렸냐면, 그 F-51D를 주는 과정에서 이제 공군이 요구를 하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공군 참모총장이 미군한테 가서, 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전투기를 다오. 그럼 너희들 전투기 지금 주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어? 10명 있습니다. 10명 보내. 해서 6월 26일 날 수원에서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1인당 1시간도 채 안 되는 뜨고 내린 정도만 해서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초의 전투기를 몰았던 분들인데요. 이분은 6대 참모총장, 7번째 참모총장, 10번째 참모총장이신데, 이분이 김신중령이십니다. 근데 저분이 아버지가 누구게요? 네? 유 목사님, 크게 얘기하십시오. 네, 김구 선생님이세요. 김구 선생님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김구 선생님 아들도 공군, 손자도 공군, 증손자도 공군.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신념의 조인이라는 글씨가 써있는 전투기 하나 있어요. 요거는 아까 디네스 소령의 전용기입니다. 혼자 타는 비행기인데, 지금 현재 공군에는 신념의 조인이라는 군가가 있거든요. 근데 딱 저것만 보면, 야, 전투하는데 신념을 갖고 싸우자, 이런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원래 그 뜻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에서 전투할 때도 비행기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우리나라 와서도 저걸 쓰게 되는데, 디네스 소령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통역사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이런 뜻으로 영어로 알려줄 테니까 이걸 한글로 좀, 한국에서 쓰는 말로 좀 해줄래? 했더니 신념의 조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통역사를 통해서 영등포에 있는 페인트 가게 아저씨가 와서 저걸 써줬어요. 근데 원래 무슨 뜻으로 줬냐면 영어로 I fly by faith. 영어 좀 하시는 분이 알겠죠? 나는 믿음 안에서 비행을 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비행을 한다. 이 뜻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공군에서도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준 글씨 아니야 막 이러시는데 아니고요. 또 나옵니다. 네. 이제 고아 지원해줬던 모습들. 네. 결론입니다. 첫 번째, 6.25 전쟁은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민족과 세계가 고통 중에 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 전쟁은요,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막아낸 성공한 전쟁이었다. 그 다음에 유엔 참전국가 지원국가의 고마움을 기억해야 된다. 현재 여기 참전국이요, 전투병가 16개 나라, 또 의료지원국 6개 나라, 물자 재원 지원한 나라가 38개 나라,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나라가 3개가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도와줬어요. 저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61개 나라였는데 중립국 국가도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부터 정말 모든 걸 헌신적으로 보내줬던 나라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국선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베트남 전쟁 아실 건데요. 베트남 전쟁이 진 이유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렸고요. 군인들은 무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스스로 싸울 의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다 전투에 임했다는 거죠. 특히 우리 대통령 등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목숨 걸고 지켜냈다. 물론 큰 일을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름 없이도 돌아가신 분들 꽤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들 절대 그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끝으로 다짐은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내 현재 위치는 어디냐?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 준비된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장로님 오늘 받아. 역시 명해설사입니다. 예. 그냥 해설사라고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니까 그 뭐가 묻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 식사도 안 하시고 저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우리들에게 6.25 전쟁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과정,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까지 다 담을 수 있는가. 아마 담임 목사였으면 3시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냥 간결하게 해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어떻게 지켜주는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나는 가사를, 그때 그 무리들이 이 땅을 짓밟았네. 소련, 중국, 북한 놈들. 아직도 그때 그 무리는 70년이 지났지만 그놈들은 이 땅에 어마어마한 세계적 코리안 워라고 하는 이 한국 전쟁은 세계 전쟁에 기억될 만한 큰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상자를. 그 러시아 이름이 바뀌었지만 소련, 그 중공, 중국, 북한 이놈들은 그대로 우리 위에 끓는 감으로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인데도 안보의 끈을 풀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저들이 좋다고, 저들이 맞다고 그렇게 무자비한 동족의 인권을 말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데도 그분이 맞다고 무턱대고 하는 정치인들과 이 땅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담임 목사님 설교했다고 기분 나빠서 나가는 놈도 있어. 여러분 정말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 나라, 이 조국, 이 자유, 이 믿음, 이것이 어떻게 왔고 어떤 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북쪽에 끓는 가마의 그 위협들, 이 위협들을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뭐 좌우 따질 거 보수 따질 게 아니라 모두가 애국에 단결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고 제2의 이 민족을 중흥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김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참 놀랍게도
여러분 정말 1830년대부터 보면 그 어마어마한 한서 난궁곡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도산 안창호 월남 월남 이상재 여러분 장로님들까지 그때마다 믿음의 거장들을 하나님께 뒀어요. 이 나라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들이 6.25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말씀했잖아요.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좌파 정부는 끝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에서 진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천에 가면 누구 동상이 있죠? 존 메가더 대통령이. 여러분 그 메가더 동상을 왜 부수자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 나라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행한 그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기도로서 재헌국회를 열고 했는, 물론 그 사람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승만을 빼야 되고,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존 메가더를, 여러분 더글러스 메가더를 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면 분명한 거예요. 저 국정원에 여러분 그 교훈석을, 이 나라를 통째로 부인하고 국가보안법에 들어가서 20년이 가까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던 여러분 우리 신가라서 내가 얘기를 안 해. 이름은 용백이가 아니고 영복이야. 여러분 그 인간의 필체, 그걸 가지고 국정원의 교훈석을 여러분 그걸로 쓰는 대통령과 나라. 여러분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통골로 나라가, 안보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나요? 이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존 메가더, 백선여 장군, 여러분 이 손은일 제독, 송전우 목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네스 목사님, 아까 그 소령 목사님 디네스 목사님,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저 비행기로 과들을 실어 날리고, 그가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까 뭐 여러분 그거 몰랐어요. 그게 그 의미가 이게 나는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 저거 왜 신념의 뭐 조인, 저게 뭔가 그러더래. 오늘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나도 아주 애국자들 너무 멀었어. 뭐 신념을 가지고 저분이 분명히 저 신념이라는 시는 믿음을 가리킬 건데,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아는 그 자신의 신념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 줬구나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냥 단순한 가슴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다는 사실을 알고. 왜냐하면 여러분 디네스 목사님이 너무너무 큰 일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나는 그런 분이 진짜 살아있다면 뭘 해야 되죠?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면 그 믿음의 거장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두셨을까? 지금처럼 뭐 전 국민의 뭐 20%가 믿는다, 몇 퍼센트 믿는다 하면 그런 분이 나오겠다고 하지만 1830년도부터 여러분 1910년대까지는 믿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2%도 안 됐어요. 홍천의 사람이 전체 사람 960명이었어요. 960명. 홍천 시리에 있는 사람이 다 군에 다 해도 9,000명이 안 됐어요. 그 옆에 있는 다까지 행성까지 다 합해도 9,0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한서 난궁옥 장로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를 가리키고 지금 무궁화동산 있잖아요. 우리 그 우성우 목사님 나온 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죠? 그저기 시방 갔다면서 우성우 목사님 자기 난강 고등학교를 나오셨대.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승훈 장로님. 그랬더니 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그 난강이란 이름이 이승훈 장로님의 혼 줄 모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신방 갔다 가더니 그 난강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좋은 시를 부르는 이승훈 장로님의 호가 난강이 있어요. 여러분 한서 난궁곡 이분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이분이 그 역사의 중심에 뚝뚝뚝 서 계셔가지고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 이 조국을 버리지 않는 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음이 와도 그 새벽에 기도하시는 수백 명의 기도, 우리만 하나요? 수만 명의 기도가 이 땅을 기도로 지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 북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저 중국보다, 저 러시아보다, 저 북한보다 더 큰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켜주도록 기도하는 기도꾼이 생겨야 되겠죠? 예, 우리 기도해서 끝까지 우리 자손 만대기 나라를 물려주도록 합시다. 예,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헤어질 텐데요. 우리 우선 장로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조국에 대한 긍지를, 우리의 믿음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는 각오와 도전을 줬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여러분 다 손을 이렇게 듭시다. 예, 손을 듭시다. 방송실 이거는 사진을 찍어놔야 돼. 불 끄지 마. 불 끄지 마. 끄지 말하면 끈다. 다 끄지 마. 이 사진을 찍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우리는 기억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각자 한번 크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우리나라 이 민족,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와 헌신으로 충성으로 지켜가겠습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 만대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기도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유통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외침과 어려움이 있어 우리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 남각이 있습니다. 원란 대상 보다 하나님의 조마신 자들 한선한 하나님이여 귀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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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